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8장 법인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쪽 파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소득세랑 더불어서 법인세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세의 두 기둥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현대 경제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기업에게 부과하는 법인 부분의 인격체가 부여된 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많은 기업들은 지금 현재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많은 부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1절 법인세의 성격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법인세는 굳이 법인세가 필요해? 소득세랑 통합해가지고 어차피 세금 내는 거는 개개인들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세 없애고 소득세를 그냥 깔끔하게 하나로 만들자라는 법인세와 관련한 존재에 대한 문제. 그래서 폐지해버리자. 아니다. 법인세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존립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560페이지에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 어떻고 세율은 어떤가,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격 가볍게 먼저 살펴보시면 558페이지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법인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일반적인 조세와는 달리 법적으로 실체가 인정되는, 말 그대로 법으로 실체가 인정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법인을 과세 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요, 누구냐면은 개인이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필요 없어.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인세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 자, 우리 밑에 한번 볼게요. 법인세의 찬반 논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세금을 내는 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폐지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폐지한다는 것은 법인세를 없앤다는 것이고 소득세로 통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소득세와는 다른 법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를 유지하자, 이런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인세를 폐지하자, 이 주장이 누구 주장이냐면 소득세로 통합하자라고 해서 통합주의라고 해요. 자, 밑에 녹색깔, 파란 색깔로 나와 있죠. 자, 반면에 법인세를 우리가 존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자, 유지하자, 이게 559페이지에 거의 보시면 절대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세 폐지와 관련해서 오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반대 의견 나와 있어요. 반대 의견은 뭐냐면 폐지하자, 이 뜻입니다. 법인세를 폐지하자. 자, 의견을 살짝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자, 법인세가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보시면 결국이라는 표현 있죠. 결국. 세금을 내는 거는 결국에는 개인 아니냐. 개인이 모든 조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과세라는 개념은 오직 비슷한 얘기입니다. 오직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다음 줄에 볼게요. 모든 소득의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적으로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법인 부분에 발생하는 소득도 개인으로 귀속시켜서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는 게 낫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의 원천과 상관없이 다 어차피 개인이 내는 거니까 다 합치자는 거야. 모두 개인에게 소득을 원천과 상관없이 귀속시켜서 과세 대상으로 정해서 세금을 내자. 그러니까 괜히 법인 이런 거, 조세 세법만 복잡해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합니다. 자, 거기 파란 색깔 통합주의 앞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합해서 그게 이제 통합주의라는 거야. 이게 통합주의가 폐지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통합해서 뭐랑 뭐를 통합한다? 예, 바로 소득세랑 통합해서 그러니까 법인세를 폐지한다. 여기 나와 있는 폐지랑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 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단락 봅시다. 통합주의자들은 법인세가 따로 존재하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어차피 개인이 내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다 요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가 존재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법인세에 따른 약간 문제라 할까? 비판이라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법인 부분에서 따로 존재할 때 첫 번째 줄 법인 부분에서 발생한 이윤 중에 주주에게 배당된 부분은 법인 차원에서 일단 과세한 후에 개인 차원에서 또 과세되기 때문에 자,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요. 자, 여기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법인세는 법인 부분의 이윤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먼저 텍스를 한번 꽝 하고 한번 맞게 됩니다. 오케이. 법인 단계에서. 근데 법인이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되면, 이윤을 얻게 되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배당에다가 또 세금을 한번 또 꽝 하고 때리는 거야. 텍스 2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단계에서 한번 때리고요. 배당을 하게 되면 개인 소득세로 또 한번 때리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번 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사내유보. 만약에 배당을 하지 않고요. 배당을 안 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윤의 일부를. 그걸 이제 사내유보라는 표현을 써요. 사내, 기업 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도 어느 정도 사내유보로 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뭔가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고 좋겠죠. 근데 사내유보가 된 부분은 법인 차원에서 한 번만 과세되지만 그러니까 사내유보 같은 경우는 한 번 과세되는데 한 번 과세가 돼요. 법인 단계에서. 자, 그런데 배당까지 되는 여기에는요. 한 번 과세되고 한 번 1번 과세되고 또 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중으로 두 번 과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내 유보한 거냐 배당한 거냐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이득이고 실현된 이득인데 헤이그 사이먼제 포괄적 소득세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를 원래 같게 취급해야 되는데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또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율이 주주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다른 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 여기 나와 있는 요거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사내 유보에 어떻게 뭐 한다 하더라도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세랑 또 세율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거기 볼게요. 우리나라의 많은 법인들이 20%나 25% 사이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데 법인세율 구간이 세율의 구간이 자 20에서 25%예요. 이렇게 20%에서 우리 뒤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25 세율 구조 살짝 볼 거예요. 자, 그런데 개인의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 소득세율은 6%에서 자, 개인 관련된 개인의 소득세율은 범위가 더 넓어요. 그래서 6%여서부터 거기 나와 있는 42% 사이의 분포가 됩니다. 이 분포가 더 커요. 4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4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주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소득이 많아서 높은 한계 세율에 부담하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세 부담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더 적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법인세와 관련해 가지고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고요. 아니다. 야, 법인세는 그 존재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 해서 찬성하는 요거는 이제 존속한다는 거야. 법인세 나름대로.
별도의 절대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몇 가지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55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자, 법인 관련해서 요즘은 주식회사 같이 소유가 널리 분산되어 있고 규모가 큰 이런 특성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소유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과 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규모가 커. 자, 나름대로 그러니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 이렇게요. 법적 실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실체가 있다. 옆에 보면 강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소유와 분산도 다르면서 소유가 막 분산되어 있고 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도 커집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 그것뿐만 아니라 강한 독자성까지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법적 실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절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주의, 절대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성을 한번 보시면 둘째, 거기 한번 볼까요? 법인의 경제활동을 그 경제사회 내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혜택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혜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야, 너 법인 여기서 경제활동하면서 혜택을 보는 거 있지 않아? 너 그에 따른 편익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가보시면 정부의 법적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법적 제도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야, 그에 따라서 너 세금 내는 거 편익에 대한 대가이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자 부담금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물론 그 다음 단락에서는 야, 기업이 다 혜택 보는 건데 뭐 법인에 대해서만 하는 건 좀 약간 유독 그런 거 문제가 있지 않아? 특별히 법인이기 때문에 뭐 혜택 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특히 밑에서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 지출을 해서 혜택을 주는데 비용을 치르면 모르겠는데 야, 그것도 별로 없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비판하는 내용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혜택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네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셋째. 현행소득세 제도가 갖고 있는 성격에서 법인세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에서 정당성을 찾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현행소득세 제도가 보니까요. 거기 한번 보시죠. 앞에서 본 것처럼 현행소득세는요. 사내 유보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죠. 이윤 중에서 사내 유보가 된 부분은 주주에게 자본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거기에는 또 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게요. 법인이 이윤을 획득했어. 그럼 일부는 배당을 합니다. 100의 이윤을 획득했는데 배당을 뭐 60을 했다. 그럼 나머지 40은 배당하지 않은 거 아니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야, 법인이. 이렇게 사내 유보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당을 했으면 소득세에서 세율을 부과하는데 사내 유보한 거보다 조금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사내 유보 같은 경우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죠. 그러니까 법인세에서 야,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하는 게 차별을 없앨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내 유보에 대해서 보통 낮은 세율 되거나 과세가 없어요. 세율을 이거를 높여야 한다. 법인세로 일정 부분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군다나 자본이득이 생겨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원에서 1차적 과세를 함으로써 이걸 높여서 사내 유보하려는 그러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사내 유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이렇게 좀 촉진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정부가 법인세를 높이겠어 등등의 이런 조세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채찍과 당근과 같은 정책 수단으로서 정책 유인 수단으로서 법인세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법인세를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저축과 기업의 투자를 뭔가 촉진시킬 수 있는 채찍과 당근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기업으로 하여금 야, 너 말이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좀 법인세 깎아줄게. 이렇게 되면 기업이 뭐 투자를 더 하게 될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56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지금까지 독자적인 법인세가 존재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둘러싼 찬성, 존속해야 된다. 반대, 폐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저자분께서 뭐라 그랬냐면 법인세 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맞죠? 우리나라도 2019년에 전체 국세 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6%니까 거의 한 25% 됩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와 더불어서 직접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축이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세를 통합하자는 주장은 늘 있어 오긴 했지만 가까운 장래에 통합될 가능성은 좀 쉽진 않다. 하지만 나름대로 통합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면 법인세가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한 과세 대상과 세율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법인세는 도대체 과세 대상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내는가? 요거와 그리고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세의 과세 대상은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을 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레버뉴에서 코스트를 빼는 겁니다. 코스트를 뺀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냥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이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어들이는 총수입에서 그거와 관련한 비용을 뺀 나머지가 과세 대상이죠. 근데 이제 뭐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라든가 수입 이런 건 좀 쉬운데 기업은 이런 비용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진 않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같은 거 있잖아. 자본재에 대한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감가상각이라 할까요? 자본재에 대한 마모되는 거, 감가상각에 따른 비용 처리.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정확하게 책정하기가 쉽진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법인이라는 게 성격이 되게 다양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그런 어려움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요. 소득세가 개인의 경제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 법인세도요. 기업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케이? 자, 특히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경비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다른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 부채죠, 부채. 부채. 오케이? 차입금 이렇게 쓸게요. 차입금. 차입금은 다른 사람 돈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이야. 안쓰럽네. 이거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 같은 것도 감안을 해줘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경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했다? 아이고 돈이 남아 도니까 했나 보지. 아니죠. 우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거거든. 자기 자본 가지고 요거 자기 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는 imputed 된 이자는 비용 처리 안 해줍니다. 경작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도 불구하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나중에 뒤에 다시 보긴 하겠지만 자기 자본 하는 것보다 타인 자본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다음 줄에 타인 자본,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인센티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자본, 부채 이쪽을 기업은 선택을 이쪽으로 하려는 유인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다음 볼게요. 또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가? 지금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해 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감가상각을 처리해 줄 것인가? 그 뒤에 다시 한번 보긴 할 건데요. 투자의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비용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빨리 해주게 되면 그만큼 이윤이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감가상각 비용 처리로 많이 해줄수록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시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인세가 어떻게 운영되냐에 따라서 기업의 여러 가지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첫 번째는 재무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 자본으로 사업할 것인가 타인 자본 가지고 사업할 것인가에서 타인 자본을 우대해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센티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어떻게 빠르게 가속상각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그럼 오히려 투자를 또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영향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예요. 요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요. 맨 마지막 단락 봅시다. 법인세가 직접세 일종이긴 하지만 여러분 법인세는 직접세이긴 해요. 직접세인데 실제로 내는 건 또 개인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세금을 내는가 그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인의 어떻게 주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 직접세인데 납세자의 능력을 감안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오케이? 맨 마지막 줄 볼까요? 법인의 소유자가 조세 부담을 거의 진다 해요. 그러니까 바로 주주가 세금을 내는 건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이 주식을 갖고 있다? 그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뭔가 누진성, 공평성 그런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세율 구조가 누진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누진세율일 필요가 없어요. 세율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도요, 그냥 법인세가 세율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일 세율로 적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보니까 2011년까지는 2단계 누진세율 비슷하게 심플하게 했는데 위에 표를 보세요. 과표가 2억 원 이하, 또 200억 원까지, 3천억 원까지, 3천억 원 초과 세율이 다르게 형성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복잡하게 했어? 거기 나와 있네요. 뭔가 누진세의 효과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책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야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인세 부담을 올리게 되면 공평성이 달성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어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이렇게 차등적으로 4단계로 구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자분께서는 마지막에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무엇이 과세 대상이 되느냐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세율 측면은 사실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오히려 세율을 하나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세한 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것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윤이 작다 해서 그게 영세한 기업이라고 반드시 말할 수 없고요. 오히려 복잡한 누진세율을 갖게 되면 조세 체계만 복잡하고 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한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오케이. 자, 법인세에 대한 과세 대상 이렇게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법인 부분에 약간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구조 단일하게 하는 게 좋긴 한데 현재는 누진세율 구조고 옛날에 뭐 한 2단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좀 더 나눠서 세율을 정하고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주 거기 일본에도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4개 국가 정도 외에는 아예 법인세에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2절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의 귀착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